안녕하세요. 며느리한테 통쾌한 복수를 끝내고 온 6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화면 너머 얼굴도 모르는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할머니랍니다. 머리는 반쯤 샜고 무릎은 비 오는 날이면 먼저 알고 아들 보는 게 낙인, 그런 흔한 노인네예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딱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칼 든 사람보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이라는 거요. 칼은 눈에 보이지만 얼굴 뒤에 숨긴 마음은 보이질 않거든요. 저는 젊어서부터 남의 돈을 만지는 일을 했어요. 그 세월 동안 별별 사람을 다 봤어요. 돈 앞에서 사람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 아마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 웃는 얼굴에 속아 넘어갈 뻔했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딱 하나예요. 저처럼 나이 든 누군가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거 하나예요.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시골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났어요. 그 시절 딸은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고들 했지만 악착같이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 대학은 꿈도 못 꾸고 바로 취직 전선에 뛰어들었죠. 그래도 운 좋게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은행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뒤로 꼬박 30년이었어요. 창고에서 돈을 세고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 찍힌 인감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여다봤죠.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배운 건 계산법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반드시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 아무리 점잖은 신사도, 아무리 곱게 차려입은 사모님도 돈 몇 푼 앞에선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눈빛을 읽는 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에요. 정년퇴직하고 나서는 남편이랑 조용히 살았어요. 크게 부자는 아니어도 아쉬울 것도 없는 삶이었죠. 남편이랑 제가 젊어서 사둔 낡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값이 꽤 오를 거란 소문이 돌긴 했어요. 그거랑 그동안 알뜰히 모은 돈 조금,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래도 남한테 손 벌릴 일 없고 자식한테 짐 될 일 없는 남편이나 저나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둘이 살았죠. 그런 남편이 몇 년 전에 먼저 갔어요. 위암으로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낸 우리 순한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아프단 소리 한 번 크게 안 하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그 말만 하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됐죠.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남편 보내고 혼자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들 때문이었어요. 얘가 제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남편 닮아 심성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점이 너무 열이 단 거예요. 남이 부탁하면 손해를 봐도 들어주고 싫은 소리를 못해서 늘 끌려다니는 성격이죠. 젊어서도 친구 말만 믿고 사업을 벌였다가 크게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아들은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뭘 해보려다가도 금세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했죠. 넌 진짜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옆에서 붙잡아주고 다독여줄 좋은 사람. 그래야 네가 살아. 그땐 몰랐어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을 전 지금도 눈 감고도 그릴 수가 있을 정도예요. 아들이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인사시켜줄게 했을 때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좋아서요. 저 여린애를 옆에서 붙잡아줄 사람이 드디어 생겼구나. 우리 아들이 누군가한테 사랑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괜히 눈물이 다 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온다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갈비를 재우고 전을 부치고 안 쓰던 그릇까지 다 꺼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상을 차렸죠. 그런데요, 막상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나이답지 않게 모든 게 너무 완벽하달까요?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조차 긴장돼 보이는 기색도 없었어요.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와,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요. 밥을 먹으면서도 제 수저가 비면 어느새 반찬을 놔주고 제가 말을 하면 눈을 딱 맞추고 하는데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더라고요. 보통은 그러면 좋잖아요. 며느리가 저렇게 싹싹하고 야무지면 어느 시어머니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건 어딘가 어설픈 법이거든요. 그런데 며느리한텐 그런 어설픔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몇 번이고 연습한 것처럼요. 그런데 날 이야기하다가 저는 좀 놀랄 일을 알게 됐어요. 둘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 월급을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벌써 월급을 다 맡겼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배시시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어머님, 그게 보니까 현우 씨가 돈을 잘 못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도와준 것뿐이에요. 잔소리도 하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은 옆에서 해벌쭉 웃으면서 거들었어요. 엄마, 진짜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돈이란 걸 모아봤다니까. 그 말을 듣고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야무지다, 현명하다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전 그 말이 왜 그렇게 목에 걸렸을까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에 남자 월급 통장을 통째로 쥐고 있다는 게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넘기려 했지만 속으론 뭔가가 자꾸 걸렸어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를 좋게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왜냐면 아들이 며느리를 많이 의지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무르고 여린 아들이 평생 혼자 휘청거리는 것보다야 옆에서 야무지게 챙겨주는 사람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가 괜히 삐딱하게 보는 거다.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죠.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였어요. 전에 사업 한번 말아먹고 겁이 많아서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도 못 내던 아들이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제대로 사업 다시 해보려고.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물컵을 놓칠 뻔했어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 그거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벌써 잊었어? 엄만 그때 너 어땠는지 솔직히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 사업은 안 한다더니 갑자기 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아들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엄마, 이번엔 달라. 이제 나 도와줄 사람도 있고 혼자 하는 거 아니라니까. 걱정 마. 그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저 겁 많은 애 등을 떠밀어서 다시 사업 한복판에 세워놓은 힘,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요. 좋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용기를 준 거겠죠. 근데 저는 자꾸 우리 아들을 어떤 방향으로 슬금슬금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몇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절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는데 아들 얼굴을 보고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낯빛이 반쯤 죽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들은 뭔가 잘못되면 밥도 못 먹고 얼굴에서부터 티가 나는 애였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직감으로 알았어요. 아, 돈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이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엄마,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뭔데? 편하게 말해봐. 자금이 좀 급하게 막아야 할 때가 생겼어. 은행은 이미 다 알아봤는데 안 되고. 엄마, 잠깐만. 진짜 딱 몇 달만 융통 좀 해주면 안 될까? 바로 돌려줄게. 정말이야. 저는 잠깐 집 안을 둘러봤어요. 아들 혼자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해서 물었죠. 혼자 왔어? 시연이도 너 여기 온 거 아니?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못 들고 우물거렸어요. 알지. 아는데 도저히 자기는 못 오겠대. 엄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자기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을 뵙냐고. 그래서 나만 다녀오라고.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을 잃었어요. 면목이 없어서 못 온다. 참 예쁘게도 쏙 빠졌죠. 정작 아쉬운 소리하는 굳은 자리엔 아들만 덜렁 앞세워 보내고 자긴 뒤에 쏙 숨어서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머님, 저희 때문에 이런 부탁까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든 저희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시작이 쉽지가 않네요. 어머님 별 낯이 없어서 오늘 같이 못 갔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문장 하나하나가 어찌나 곱고 애틋한지요. 그때부터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요, 그냥 돈 몇 푼 꿔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 전 재산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전 정말 빈손이 되는 거예요.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소리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오죽 힘들면 저한테까지 손을 벌렸을까. 여기서 안 도와주면 저 애가 또 무너질 텐데. 부모가 자식 급한 불도 못 꺼주면 그게 무슨 부모냐. 그런 마음이요. 그 두 마음 사이에서 밤새 이불을 몇 번이나 뒤집었는지 몰라요. 나중엔 하도 답답해서 남편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여보, 나 어떡할까? 응? 당신이 대답 좀 해줘라. 그런데 사진 속 남편은 그냥 웃고만 있더라고요. 야속하게도요. 결국 저는 아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며칠 뒤 아들을 불러서 저는 제 통장을 꺼내줬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대신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알지? 그러니까 쓰고 꼭 돌려줘야 한다. 당연하지 엄마. 진짜 고마워.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리고 돈이 완전히 건너가고 며칠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절 찾아왔어요. 면목이 없어서 못 오겠다던 애가 손에 제가 좋아하는 빵이며 과일이며를 잔뜩 사들고 와서는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머님하고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며느리가 먼저 슬쩍 운을 떼더라고요. 어머님, 저번엔 정말 감사했어요. 그 돈 덕분에 그래도 급한 불은 껐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잘 굴러가면 됐지 뭐. 그런데 며느리가 과일 한 조각을 집어들면서 지나가는 말인 것처럼 묻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그때 주신 게 정말 어머님 전 재산이에요? 저는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요. 어머님 혼자 계신데 노후 걱정도 되고 해서요. 아버님이 그래도 상가까지 남겨주셨다고 하던데 설마 그게 다는 아니시죠? 어머님 저한텐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제 저희가 다 관리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며느리가 지금 제 주머니 속을 훤히 들여다보려고 하는구나. 상가까지 콕 집어서 아는 걸 보면 이미 제 재산을 다 캐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전 아무렇지 않은 척 대충 얼버무리고 넘겼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얼굴에서요, 그 살갑던 웃음이 스르륵 거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절 빤히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요, 이게 정말 다예요? 전 그 말을 듣고도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가 다냐니? 무슨 말이야? 처음엔 그냥 확인하듯 물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며느리 목소리 톤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엔 아예 대놓고 묻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게 서로 편해요. 이런 것부터 숨기시면 나중에 서운한 일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어머니 모셔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잠깐 숨이 턱 막혔어요. 모신다는 말을 저렇게 무섭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효도가 아니라 무슨 계약서 들이미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가진 걸 다 내놔야 우리가 널 모셔준다. 딱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빚쟁이랑 마주 앉은 기분이 들었어요. 등줄기가 서늘하고 손끝이 다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목소리를 누르고 다시 말했어요. 아니 얘 다 줬다니까? 정말 그게 다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자식한테 숨겨. 있으면 다 줬지. 정말 그거 하나가 전부라니까 그러네. 얘가 사람을 뭘로 보고 참.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떨렸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오히려 한숨을 내쉬며 답답하다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진짜 그 돈으로 다 해결됐을 것 같으세요? 어림도 없어요. 급한 불만 겨우 끈 거지 저희 아직 갈 길이 멀다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예요? 아버님이 남기신 거 정말 더 없어요? 그러더니 기어이 제가 죽어도 못 잊을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진짜 고작 1억밖에 없으신 거예요? 고작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누군가한테는 평생을 뼈 빠지게 모아야 만져볼까 말까한 그 돈을요. 제 노후를 통째로 걸고 내놓은 그 돈을요. 며느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고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보니 며느린 지금 제 주머니에 얼마나 더 들었는지,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지 제 얼굴을 뜯어보면서 재고 있는 거예요. 돈 냄새를 맡은 짐승의 눈빛이었죠. 전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천천히 웃었어요. 그래, 내가 가진 게 그것뿐이라서 참 미안하구나. 그 순간부터 제 속에서 아주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던 그 돈은요,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고시라고 하더니 그 다음엔 제 전화를 슬슬 피하고, 나중엔 아예 제가 먼저 걸지 않으면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어쩌다 통화가 돼도 사업이 어렵다는 둥, 자금이 어디 묶였다는 둥, 변명은 매번 다른 걸로 갈아 끼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잠깐 마실을 가거나 병원에 다녀오거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 오면요, 집에 뭔가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나이 먹으면 정신이 없어지니까 깜빡하고 잘못 뒀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늘 신발장 위 같은 자리에 두는 현관 열쇠가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며칠 뒤 엉뚱한 서랍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경도 머리맡에 늘 두는 사람인데 일어나 보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고요. 제일 소름이 끼쳤던 건 통장이었어요. 장롱 깊숙이 이불 밑에 꽁꽁 숨겨둔 통장 자리가 슬쩍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일 챙겨 먹는 혈압약이며 관절약이며 일별로 딱딱 나눠 담아둔 약봉지가 뒤죽박죽 섞여 있기도 했고요. 저는 처음엔 저를 의심했어요. 내가 요새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걸 느꼈어요. 제가 평생 열어보지도 않는 장롱 맨 윗칸이요, 까치발을 들어도 손이 겨우 닿을까 말까한 그 깊은 곳까지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역력한 거예요. 거기엔 남편 유품이랑 오래된 서류를 모아뒀어요.
등기부며 계약서며 집문서 같은 것들요. 그 순간 전 알았어요. 누군가 뭔가를 찾고 있구나.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그런데 답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였어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대낮부터 이 집을 드나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며느리뿐이잖아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려니 애매하더라고요. 없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자리만 옮겨져 있을 뿐이지 가져간 게 없는데 무슨 도둑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며느리라니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게 결국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끙끙 앓았어요. 밤마다 천장을 보면서 곱씹었죠. 대체 왜 우리 집에 와서 뭔가를 뒤질까? 며칠 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제가 정신이 나갈 판이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며느리가 정말로 내가 없는 틈에 집에 들어오는 건지, 들어와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고요. 그래서 꾀를 하나 냈어요. 하루는 일부러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 정보를 흘렸어요. 아가, 나 내일 아침 일찍 친구들이랑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한 며칠 집을 비울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어찌나 반갑게 들리던지요. 어머,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바람도 좀 쐬고 오세요. 집 걱정은 마시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로 짐가방을 챙겨서 대문을 나섰어요. 옆집 눈에도 다 띄게 아주 요란하게요. 그러고는 동네를 한 바퀴 빙 돌아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 집 뒷마당으로 다시 숨어들었어요. 담벼락에 등을 딱 붙이고 장독대 뒤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쭈그려 앉아있자니 무릎은 시큰거리지, 심장은 벌렁거리지,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웃을 수가 없게 됐어요. 현관문 쪽에서 삐삐삐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번호를 누르는데 얼마나 거침이 없던지요. 한 번의 망설임도 실수도 없이 척척. 그 소리 하나에 저는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얼마 뒤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담벼락을 따라 살금살금 뒷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부스럭부스럭 뭔가를 옮기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저는 그 소리 하나하나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한 10분쯤 됐을까요? 며느리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얼른 장독대 뒤로 다시 몸을 숨겼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마당에 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언니, 약봉지도 어제 거랑 순서 다 섞어놨고 안경이랑 통장도 딴 데다 옮겨놨어. 근데 언니, 뭘 더하면 확실하다고? 어? 아, 병원 진단서? 그건 아는 원장님한테 이야기해두면 되고, 그것만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우리가 후견인 되는 거 맞지? 후견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어요. 그럼 그 상가랑 돈도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것만 서류로 딱 박아놓으면 문제 없는 거네? 아, 다 언니 덕이다. 역시 경험자가 있으니 좋다. 며느리는 아주 신이 난 목소리였어요.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 저런 노인네를 진짜로 보시게. 후견인만 딱 되면 재산만 쏙 빼먹고 다음엔 안 보고 살아야지. 얼굴 볼 일 있어? 요양원에 딱 넣어버리면 끝이지. 그게 서로 편해. 저는 담벼락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서요. 응? 남편? 걱정 마, 언니. 이미 반쯤 넘어왔어. 내가 몇 마디만 흘리면 내 말 무조건 믿는다니까. 제 자식조차 지 편이 아닌데
누가 저 여자 말을 믿어주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돌처럼 굳었어요. 숨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미 다 넘어왔다는 말이 다른 어떤 말보다 아팠어요. 며느린 제 돈만 노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 아들까지 떼어가려는 거였어요. 저를 이 세상에 완전한 혼자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벌거벗겨서 삼키려는 거였어요. 그제야 모든 게 그림처럼 다 맞아떨어졌어요. 왜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자리만 옮겨놨는지요. 저를 정신나간 노인대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가진 모든 걸 며느리가 주무를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날 그 차가운 담벼락 뒤에서 조용히 결심했어요. 그래, 좋아. 어디 한번 해봐라. 네 함정에 제대로 들어가 줄 테니까.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게 정신나간 노인네라면요,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전 여태 사람 속을 읽으며 산 사람이에요. 사람 속을 읽을 줄 안다는 건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줄도 안다는 뜻이에요. 전 그때부터 며느리가 온다는 날이면 열쇠를 손에 빤히 쥐고서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어머, 얘, 내 열쇠를 못 봤니? 어디에다 뒀는지 당최 모르겠네. 며느리가 손에 있다는 걸 알려주면 화들짝 놀라는 척하며 이마를 탁 짚었죠. 그리고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조금 있다 또 했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 눈이 얼마나 빛나던지요. 됐다 싶은 거죠. 저 여자는 제가 정말로 무너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자기 계획이 척척 맞아 들어간다고 확신했죠. 저는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가슴 한쪽은 찢어지게 아팠어요. 내 아들이 데려온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야 한다는 게요. 그런데요, 이 문제가 연기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후견인이니 뭐니 하는 건 결국 서류 싸움이고 증언 싸움이에요. 판사 앞에서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가를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저 여자 뒤엔 도와주는 사람까지 있었잖아요. 제 편에 서줄 사람, 저를 믿고 증언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헤아려 보니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들은 이미 저 여자 손아귀에 잡혀 있고 친척이라고 해봐야 명절이나 얼굴 보는 사이고요. 전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만 살아있었어도. 그 생각에 베개가 다 젖었어요. 그렇게 남편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요. 남편이랑 영호 씨는요, 40년 지기였어요. 젊어서 둘 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서로 고생하며 자수성가한 사이였죠. 얼마나 깊었느냐면요, 서로 사업 보증까지 서줄 정도였어요. 요즘 세상에 남한테 보증 서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만큼 서로를 믿었어요. 남편이 병으로 누워있을 때도 제일 자주 병실 문을 두드린 게 영호 씨였고, 장례식 사흘 내내 제 옆에서 굳은 일을 다 도맡아준 것도 영호 씨였어요. 남편이 눈을 감기 며칠 전이었어요. 제 손을 힘없이 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없더라도 무슨 큰일 생기면 영호한테 가. 그놈 제일 의리 있는 놈이야. 그땐 그냥 흘려들었던 그 말이 그 밤에 문득 떠오른 거예요.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영호 씨를 찾아갔어요. 찻집에 마주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가고도 안 돌려주는 것,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후견인이 되려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바보처럼 속아주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말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못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거니까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영호 씨가 한참을 말없이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낮게 한숨을 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놈이 이걸 알았으면 그 순한 놈이 처음으로 주먹을 쥐었을 겁니다. 전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어요. 그리고 영호 씨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도울게요. 이건 재수 씨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평생 모은 걸 통째로 삼키게 두면 내가 나중에 저승에서 그 친구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요, 한참을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영호 씨가 내놓은 방법이 참 기가 막혔어요. 재수 씨, 이렇게 합시다. 그 재산을 든든하게 지켜줄 남자를 새로 만나는 거예요. 전 무슨 소린가 싶어서 눈만 껌뻑였어요. 영호 씨가 웃으며 다시 말을 잇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돈 꽤나 있다고 소문난 거 재수 씨도 알죠? 이렇게 하시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둘이 재혼할 사이라고. 늙음하게 서로 의지하기로 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생각해봐요. 재수 씨랑 나랑 재혼을 하면 며느리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 가정 이루면 재산이 다 나한테 넘어갈 판인데 후견인이고 뭐고 물거품이 되는 거죠. 게다가요, 영호 씨 눈이 반짝하고 빛났어요. 장난기와 서늘함이 동시에 어린 눈빛이었어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되면 눈이 뒤집힐걸요. 그런 여자가 가만두고 이걸 보겠어요? 절대 아니지. 어떻게든 이 재혼을 깨려고 들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접근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순간 꼬리를 밟히겠네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영호 씨가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죠. 도저히 안 물고는 못 빼게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양반이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친구 하나 때문에 미끼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런 의리가 세상에 어디 있나 싶어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이유 모를 자신감이 뜨겁게 차오르더라고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저와 영호 씨의 작전이 시작됐어요. 먼저 영호 씨가 나섰어요. 이 동네가 좁잖아요. 노인들 입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영호 씨가 노인정에 나가서 슬쩍 흘린 거예요. 저랑 요즘 자주 만난다고요. 둘 다 혼자 된 지 오래됐으니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보고 싶다고요. 그 말 한마디 흘렸을 뿐인데 몇 주도 안 돼서 온 동네가 다 알더라고요. 소문이 아주 그럴듯하게 살이 붙어서 돌아다녔어요. 전 일부러 영호 씨랑 시장까지 다녔어요. 찻집에도 가고 영호 씨 차를 타고 병원에도 다녔죠. 사람들 눈에 띄게요. 영호 씨는 어찌나 능청스럽던지요. 허허, 오늘 얼굴이 활짝 폈네요. 멀리서 보고 30대 아가씨인 줄 알았잖아요. 진짜 연애하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저도 나중엔 배짱이 생겨서 맞장구를 쳤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재혼할 사이가 됐어요. 그 소문이 며느리 귀에 들어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바짝 곤두선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저 지금 바로 갈 테니까요. 어디 가시지 말고 집에 계세요. 평소엔 낮에 몰래 다녀가던 애가 대놓고 저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저한테 다가오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 재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시치미를 뚝 뗐어요. 일부러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요. 아, 그거? 아, 예, 부끄럽게 참. 그냥 나 혼자 외로우니까 서로 말동무나 하자고. 네? 말동무요? 며느리가 제 말을 딱 잘랐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그분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던데요. 그거 아세요? 그런 분이랑 재혼을 하신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유, 벌써 영호 씨 재산까지 다 조사했구나. 역시 빠르다 싶었죠. 저는 짐짓 순진한 척 눈을 끔뻑였어요. 어머, 그래? 네 시아버지 친구인데 그렇게 돈이 많대? 난 몰랐네. 그냥 사람이 좋아서. 며느리가 억지로 웃음을 짜내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그 연세에 재혼이라니 사람들이 얼마나 흉보겠어요. 그리고 그런 집에 가면 어머님이 얼마나 눈칫밥을 드시겠어요. 제가 다 어머님 생각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 눈빛은요. 어떻게 하면 이 재혼을 깰까? 어떻게 하면 저 재산이 딴 데로 새어나가는 걸 막을까?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튕기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도 겉으론 그저 순하게 웃었어요. 아유, 걱정도 팔자다. 아직 정해진 것도 없어. 그냥 그런 이야기가 좀 오간 거지 뭐. 그날 며느린 한참을 더 앉아서 이 말 저 말로 저를 떠보다가 돌아갔어요.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며느리 머릿속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지요. 이 재혼을 반드시 깨야 한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며느리가 제가 파놓은 함정의 첫 계단에 발을 딱 올려놓은 거였죠.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전 영호 씨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물었어요. 아주 제대로 본 것 같은데요. 수화기 너머로 영호 씨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요. 이제 나한테 올 거예요. 거기서부턴 내가 맡을게요.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발을 들였다는 게 실감이 나서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영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 있었어요. 하하, 재수 씨, 진짜 제대로 물었네요. 며느리가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가슴이 쿵 했어요. 뭐라고요? 벌써요? 아주 급했나 봐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잠깐 뵐 수 있겠냐고 아주 공손하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내가 그러자고 했어요. 언제든 오라고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며느리가 정말로 영호 씨한테 접근했다는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그 재산이 탐이 났으면 제발로 연락을 다 할까 싶어서요. 그때 영호 씨가 저를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준비해 둘게요. 재수 씨는 그날 절대 얼씬거리면 안 돼요. 알죠? 네, 조심하세요.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애니까. 하하, 재수 씨도 참. 내가 누굽니까? 걱정 붙들어 매요. 그렇게 영호 씨와 며느리의 약속이 잡혔어요. 전 그날 집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어요. 밥도 못 먹고 그저 전화기만 들여다봤어요. 지금쯤 만나고 있겠지. 지금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영호 씨는 괜찮을까? 온갖 생각에 속이 다 타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녁이 다 돼서야 영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수 씨, 이게 제 생각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그 며느리. 목소리가 어쩐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만나자마자 아주 눈물바람으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절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일단 재수 씨가 직접 보세요. 내가 다 녹화해 뒀거든요. 이걸 봐야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내일 우리 집으로 와요. 다음 날 전 영호 씨 집으로 갔어요. 영호 씨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조용히 화면을 틀었어요. 화면 속에는 영호 씨 집 응접실이 보였고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아는 며느리요. 그런데 표정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온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걸 느꼈어요. 화면 속 며느리는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누르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요. 영호 씨가 무슨 일이냐며 점잖게 묻자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데요. 그래도 큰일 겪으시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요. 사실은 정신이 온전치 않으세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을 삼켰어요. 치매요. 그것도 꽤 진행되셨어요. 열쇠도 맨날 잃어버리시고 방금 하신 말씀을 몇 번씩 반복하시고 약도 제대로 못 챙겨 드세요. 지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며느린 정말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쩜 저렇게 눈물을 자기 마음대로 흘리나 싶어서 그것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숨기고 어르신을 만나는 거예요. 어르신처럼 훌륭한 분을 속이시는 거잖아요. 전 그걸 알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아무리 며느리라지만요. 어르신, 이렇게 사람 속이는 건 정말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자식 같은 마음이 들어서. 며느리는 흐느끼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혼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은 곧 아무것도 못 알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분을 어른께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러다가 남은 인생까지 다 망가지실 거예요. 전 정말 그렇게 되시는 걸 못 보겠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기가 막혀서요. 자기가 저를 치매로 보려고 그 온갖 짓을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선 자기는 그저 착한 며느리인 것처럼 눈물까지 흘려가며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호 씨가 기가 막히다며 맞장구를 쳐주니까요. 며느리가 신이 났는지 목소리가 조금씩 대담해지는 거예요. 실은 저희도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이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어머님이 그 자금을 글쎄 다 가져가셨어요. 저희가 어렵게 마련한 돈을요. 어머님이 내가 관리해주겠다 하면서 가져가시더니 이제 와선 그런 돈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시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니까 당신이 뭘 하셨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저희 지금 그 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어요, 어르신. 진짜 이런 일까지 당하고도 어디 말도 못하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거짓말이요.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다 떨렸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어떻게 자기가 한 짓을 저렇게 뒤집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며느린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이야기가 무르익자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싹 닦더니 자세를 고쳐 앉는 거예요. 근데 왜 여태 혼자 지내셨어요? 어르신 같은 분을 모실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화면을 보다가 입을 딱 벌렸어요. 저희 어머님처럼 온전치 않은 분 말고요. 제대로 된 사람이 곁에 있어야죠. 혹시 제가 그런 사람을 좀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면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긴 한데. 며느리가 말끝을 흐리면서 영호 씨를 빤히 올려다봤어요. 며느리한테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돈만 있었어요. 더 큰 돈이 보이니까 여태 붙잡고 있던 제 아들이고 뭐고 다 헌신짝처럼 내던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화면이 거기서 멈췄어요. 영호 씨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저를 봤어요. 제 얼굴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백지장처럼 하였을 거예요. 재수 씨, 괜찮아요? 저는 한참을 말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다 갈라졌어요. 저게 정말 제 아들까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화나고 서럽고 너무 기가 막혀서요. 그런데요, 눈물을 닦으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돈을 노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남자한테까지 꼬리치는 거잖아요. 저는 눈물을 닦고 영호 씨를 똑바로 봤어요. 이거 다 남아있는 거죠?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럼 됐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우리 예상대로였어요. 재혼 소문이 점점 굳어지고 영호 씨와 제가 아주 대놓고 붙어 다니자 며느린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러다 정말 재혼이 성사되면 여태 공들인 게 다 물거품이 되니까요. 결국 저 여자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요.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법원에 낸 거예요. 제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황에 어떤 노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사기 결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 며느리인 내가 후견인이 되어 시어머니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죠. 전 그 청구서가 왔다는 걸 알고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제가 그렇게 오게 만들고 싶었던 자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니까요. 후견 심판을 하려면 당사자인 저도 법원에 나가야 하잖아요. 판사 앞에서요. 그 무대가 사실은 자기 처형대가 될 줄 며느린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는 동안 전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먼저 영호 씨가 녹화해둔 그 영상, 며느리가 제 아들 자금을 제가 뺏었다고 거짓말하는 장면, 저를 치매로 몰아붙이는 장면 모두 다요.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타였어요. 우리 앞집이 주로 마당에 차를 대놓고 사는데 요즘 차는 세워둬도 블랙박스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제가 그 앞집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영호 씨가 같이 가서 정중히 부탁을 드렸어요. 지난 몇 달치 영상을 좀 볼 수 없겠냐고요. 앞집 양반이 처음엔 난색을 표했는데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도와주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못된 며느리가 다 있어요. 얼마든지 보세요. 그 영상 속에는요. 제가 집을 비운 시간마다 며느리가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집처럼 드나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들어갔다 10분, 20분 있다 나오는 게 날짜별로 시간별로 다 남아 있었어요. 제 열쇠를 옮기고 통장을 뒤지고 약봉지를 섞어 놓던 바로 그 시간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됐다 싶었어요. 저 여자가 법정에서 뭐라고 잡아떼든 이 영상 앞에서는 다 무너질 테니까요. 드디어 심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는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고 얼굴엔 근심이 가득한 척 착한 며느리의 표정을 하고서요. 제 옆엔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 말만 듣고 정말로 제가 정신이 이상해진 줄 알고 있었어요. 절 보는 눈빛에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이기까지 했어요. 엄마 괜찮아. 다 엄마 위해서 이러는 거야.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며느리 쪽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쭉 펼쳐놨어요. 어머님이 인지저하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병원 소견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잃어버린다는 정황 자료, 그러고는 그 상태를 악용해 영호 씨가 재산을 노리고 사기 결혼을 시도하고 있다며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보호해야겠다고 청산유수로 쏟아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겨보는데 분위기가 며느리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았어요. 그때 판사가 절 봤어요. 당사자 되시는 어르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전 여태 쓰고 있던 가면을 벗었어요. 열쇠를 잃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그 노인은 거기 없었어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전 젊어서부터 30년을 은행 창구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낸 저 서류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조작된 것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또렷한 목소리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는 게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낸 증거들을 조목조목 짚었어요. 제가 언제 무슨 말을 반복했다는 기록이 사실은 어떻게 유도된 것인지, 제 물건이 없어졌다는 정황들이 사실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지요. 제 말이 어찌나 논리정연했는지 판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며느리가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났어요. 저건 지금 잠깐 정신이 드셔서 저러시는 거예요. 말짱하실 때도 있지만 금방. 저는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여태 참았던 말을 아주 나직하고 서늘하게 내뱉었어요. 예,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니? 법정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내 열쇠 옮기고 약봉지 섞어놓고 통장 뒤지고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낮에 나 없을 때마다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든 걸 내가 정말 몰랐을 것 같아? 네가 나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려고 몇 달을 공들이는 동안 난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가 나를 늙은이라고 아주 우습게 봤지. 그런데 얘, 내가 너보다 하루라도 인생을 더 살았다는 게 뭔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판사에게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어요. 먼저 앞집 차량 영상. 화면에 며느리가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영상이 날짜별로 나오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히 소리쳤어요. 저건 아니에요. 전 어머님 집 비밀번호도 몰라요. 저건 조작이에요. 영상에서는 며느리가 척척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럼 저건 누구 손이니? 비밀번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익숙하게 문을 열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만 뻐끔거렸어요. 그리고 재판장님, 저 며느리가 낸 병원 소견서 말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자신있게 내밀었던 그 소견서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 소견서를 받고 발급해준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게 나오더군요. 그 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며느리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며느리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어요. 저는 그 소견서에 적힌 날 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적이 없습니다. 얼굴 한번 비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제가 치매라고 소견서를 써줄 수가 있습니까? 재판장님, 이건 진단이 아닙니다. 짜고 만든 종이 조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분명히 갔어요.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 것뿐이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 그럼 그 병원 접수 기록을 떼어보면 되겠구나. 아니면 그 원장을 불러볼까?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입만 달싹거렸어요. 진찰을 한 적이 없으니 남아있는 기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호 씨가 녹화한 영상을 틀었어요. 법정 안에 며느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가 아들 사업 자금을 뺏었다고 거짓말하는 목소리, 저를 치매로 몰아붙인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안 저는 아들을 봤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요,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영상 속 며느리가 영호 씨에게 다가가면서 웃는 장면과 제가 자식 돈을 뺏은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걸 듣고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며느리를 향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저게 무슨, 왜 있지도 않은 말을...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저 덜덜 떨기만 했어요.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구인 측, 지금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까? 며느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자기 목소리와 손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슨 소명을 하겠어요. 그러자 며느리가요, 갑자기 또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쳐들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네?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며느린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어요. 근데 그 눈물이요, 영호 씨 앞에서 흘리던 그 가짜 눈물이랑 똑같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틀었다 잠갔다 하는 수도꼭지 같은 그 눈물요. 전 며느리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놔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어머님, 내가 너한테 어머님 소리 들을 사람이었으면 날 바보 늙은이로는 만들지 말았어야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아주 차분했어요. 그런데 그 차분함 밑에서 여태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돈? 그래, 얼마든 가져가라. 내가 고작 그거 하나로 널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니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내려다봤어요. 그 눈을 피하지 않고요. 너는 내 아들까지 삼키려고 했어. 그게 네 진짜 죄야. 제가 어떤 애인 줄 알아?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해서 제 것도 못 챙기고 평생 손해만 보고 산 애야. 그런 애가 너한테 얼마나 마음을 다 줬는지 알기나 하니? 그 애는 너를 하늘처럼 믿었어. 제 어미가 이상해졌다는 네 말까지 믿을 만큼. 그런데 넌 그 믿음을 밟고 서서 이용만 했지. 나도 아들도 언제든 돈 앞에서는 헌신짝처럼 내던질 준비라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이제는 참지 않았어요. 자식 가진 부모한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니? 내 새끼 아프게 하는 거야. 넌 내 새끼까지 뺏으려고 했어. 그것도 웃는 얼굴로 등 뒤에서 말이야. 난 그건 죽어도 용서 못한다. 며느리가 뭐라고 입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딱 잘랐어요. 입 다물어!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한마디도 안 믿어. 눈물도 소용없고 넌 오늘 네가 그렇게 우습게 보니 늙은이 손에 끝나는 거야. 네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저는 몸을 돌려 판사를 향해 똑바로 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보시다시피 정신이 아주 멀쩡합니다. 그리고 이 후견 청구가 무엇을 노린 것이었는지 이제 다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법대로 한치도 봐주지 마시고 엄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뒤의 일은요,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후견 청구는 당연히 기각됐어요. 오히려 그날 법정에서 드러난 것들 때문에 며느린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저를 상대로 저지른 일들이 하나둘 문제가 됐고 아들 명의로 빼돌린 돈이며 저를 속여 가져간 노후 자금까지 다 낱낱이 밝혀졌어요. 법을 이용해서 저를 삼키려 했는데 결국 그 법의 칼날이 자기한테 되돌아간 거예요. 제 아들은요, 그날 법정에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두 눈으로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뒤늦게 깨닫고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엄마, 난 정말 엄마가 이상해진 줄 알았어. 그 사람 말만 믿고. 엄마 너무 미안해. 솔직히 화가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우리 아들도 결국은 그 여자한테 이용당한 피해자였잖아요. 그리고 돈만 뺏긴 게 아니라 마음까지 잃었으니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품에 안고 등을 쓸어주는 수밖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갈라섰어요. 그리고 저를 끝까지 도와준 의리의 사나이 영호 씨는요, 지금도 가끔 만나요. 이제 좀 연기가 느는 것 같았는데 벌써 끝나버렸네요. 저는 좀 머쓱해서 눈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랬어요. 아유, 그동안 정말 신세 많았어요. 영호 씨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랬더니 영호 씨가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은혜는 무슨, 친구 대신 한 일인데요. 하늘에서 이거 봤으면 아마 속 시원했을 거예요. 우리 그래도 전처럼 가끔 밥이나 먹어요.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안부나 물으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호 씨랑은 한 달에 한 번쯤 조용한 밥집에서 밥을 먹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사람, 저는 그 우정이 참 고맙고 든든해요. 그리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저는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30년을 창고에서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정작 제 인생에서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자식이고 며느리고
다 가족이니까 그 믿음이 제 눈을 가렸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좋고 며느리도 좋아요. 다 소중하죠. 그런데 죽는 날까지 여러분 몫은 여러분이 꼭 쥐고 계세요. 내 몫이 있어야 늙어서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자식도 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정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자식과 오래오래 좋게 지내는 길이에요. 서로한테 짐이 안 되고 서로를 원망할 일을 안 만드는 길이요. 내 몫은 내가 지킨다. 이 말을 부디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뒤늦게 깨닫는 일이 없으시길 바랄게요.